그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수요처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진짜 미국이 상황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이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가 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8월에 미국이 역시 부채 한도 협상을 그렇죠. 놓고 국회에서 의결이 될까 말까라는 또 다른 그 기한이 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가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 그렇죠. 이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전쟁 중이면 그 달러 혹은 미국 국채로 자금을 많이 옮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안 옮기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네네. 중동 전쟁이 격화될 때 12일 동안.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연관성을 많이 물어보실 때, 네. 한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네. 물어보면 당연히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 국채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초로 한 것은 이제 미 국채인데, 이 미 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면 어떤 자산이 기초 자산을 대체하게 될까?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너도 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금 출금도 돼요. 근데 그럼 점차 그렇게 되면 우리 5천만 국민이 달러를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원화라는 통화 주권을 잃게 되고, 통화 주권을 잃게 되면 우리의 금리 결정은 의미가 없어요. 네. 한국은행에. 그러니까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통화 발행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한 통화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코인 시장에 등장한 거대한 이슈들,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또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뭐 많은 궁금증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당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복잡한 생각, 또 질문, 이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이렇게 풀어주실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장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1년 만이십니다. 그러네요. 예, 1년 동안 1년 전에 아마 한 20만에서 지금 이제 36만 정도 됐으니까, 구독자 수가요? 예, 그럼 이제 16만 명이 새롭게 본다고 가정하고 와, 대단하네요.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이제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인 비트 세이빙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또 학생들한테 또 가르치고도 있고요. 네,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큰 지금의 이슈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토록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든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컨텐츠, 뉴스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그냥 스테이블 코인, 제 경험과 기억상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약간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201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가장 큰 컨퍼런스였어요. 뉴욕에서 했거든요. 그때 부스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핫했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2018년도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ICO 붐이 오고 나서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80%, 이더리움이 90%, 대부분의 알트코인 99% 네. 다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폭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2019년도가 됐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안정화된 토큰,
이렇게 다 폭락하는 토큰이 아니라 아, 가치가 안정화돼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토큰 얘가 미래다 하고 네. 2019년도에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부스에 쫙 깔렸던 기억이 네.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CBDC로 분위기가 넘어갔죠. 그렇죠. 바이든 정권에서. 네. 그리고 2023년도에요. 네. 어떤 게 이제 막 아티클이나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하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 자산이 미 국채가 되면 국채에 굉장히 큰 수요처가 될 거다. 스테이블 코인.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2018년도도 이 크립토 시장은 폭락을 했고 2022년도도 폭락을 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이 폭락과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남미에서도 쓰고 아프리카에서도 쓰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기초 자산 자체가 국채가 되면 미 국채 수요처가 되게 문제가 될 시기였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스테이블 코인과 미 국채와 연관성들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언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이제 기존의 CBDC 전략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가면서 이제 법안으로까지 그게 정리가 딱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 이게 완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의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장을 확 열어줘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좀 흐름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좀 기억을 합니다. 뭐 최근에 그 역사를 이제 쫙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정말 18, 19년 이쯤에 코인 가격이 급락할 때 맞아요.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급등락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했다가 20년, 21년 요 정도가 중국을 시작으로 CBDC가 이제 확 떴던 거죠. 그 CBDC 전략도 히스토리를 보면 예. 2020년도였을 거예요. 19년도인가? 네. 페이스북이 갑자기 리브라를 한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맞아요. 리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깜짝 놀랐냐면 중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중국이 깜짝 놀라서 리브라가 된다는 얘기는 이 페이스북 생태계는 이미 이제 MAU가 월간 한 20억 명을 넘으니까요. 엄청난 파급 효과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놀래서 이제 그 당시가 아마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결국 이제 디셉으로 바뀐 거죠. DC 그렇죠. 디지털 위안화. 그 전략을 펼치기 시작을 하고 중국이 펼치니까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미국이 또 이제 디지털 달러 전략을 또 펼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페이스북이 불을 지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CBDC 흐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는 아주 변화무쌍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은 2016년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어떤 큰 포럼에서 네. 블록체인을 주제로 기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일찍 하셨네요. 그 좀 빠르죠. 16년도. 예. 네네네. 그 포럼에서 그랬었고 우리 채널에 몇 번 나왔는데 김상윤 교수라고. 네 잘합니다. 네, 그 김상윤 교수를 딱 만난 게 그날이었어요. 그 포럼에서. 그래요? 제가 1번 발제, 2번 발제. 어. 그래서 어쭈 이놈 봐라 약간. 김상 농담, 교수님은 약간 농담.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에 되게 잘 워낙 하시는- 친하게 지내는 이제 동생인데 하여튼 그런 이제 소위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심에 그러니까 각 이제 가상자산의 영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받다가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을 좀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받다가 CBDC로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지니어스 액트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안건이 살짝 나왔어요. 두 가지 안건. 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중국은 안 뺏기겠다. 혹은 특히 리브라 같은 경우는 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겠구나. 달러가. 그러니까 이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라는 관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 예.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채. 네. 이 국채 수요처의 마련.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파급 영향이 있는 그 두 가지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미국이 정말 그것을 타겟으로 했을까? 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CBDC, 그러니까 디셉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의 디셉이 치고 올라오니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달러의 지위를 유지시키고자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시는지 한번 지니어스 액트의 의도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국은 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결국 달러 패권 유지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네. 그 의도인 거죠. 네. 그 의도인 거죠. 달러 패권 유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이제 DCEP 디지털 위안화를 하면서 네. 미국이 이제 디지털 달러를 한 요 흐름은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거는 사실 그거와는 또 약간 다른 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확실히 이거는 뭐 이미 공식적으로 많이 표현된 거니까 미국의 국채 수요처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해준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미 국채 수요처 미 국채 수요가 없어지면은 그 미국 패권 유지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환경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제가 사실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질문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국채 수요처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면서 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서둘러서 이것을 이제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가 결국은 이어지면 달러 패권 유지를 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인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네. 달러 패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왜냐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니까 네. 결국 그게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닌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이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이 지금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갑자기 쓴다라고 하면 네.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는 인위 통제를 할 그쵸, 수가 그쵸.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공식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그렇게 제도권화를 시키면 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개인들이 다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만 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은행 계좌가 없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보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사고를 계속 실험을 해보면 그 달러보다 더 약한 자국의 로컬 통화들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로컬 통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택하는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얻는 것이 중간에 어떤 누군가의 제재 없이도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을 미국이 할까?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뭔가 통제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수요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야, 진짜 미국이 상황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이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가 보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이걸 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이 환경. 그 환경 부분을 뭐 저희가 이제 토론 컨셉이니까 제가 토론자로서 또 말씀드리면 그런 환경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8월에 미국이 역시 부채 한도 협상을 그렇죠. 놓고 국회에서 의결이 될까 말까라는 또 다른 그 기한이 옵니다. 작년에도 바이든 정부 때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그렇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안한 일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뛰죠. 뛰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여부를 떠나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 없이 국채 금리가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줄 매입처가 굉장히 필사적으로 필요해진 거죠.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또 감세 정책이고. 그런데 감세 정책과 함께 확장적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써가면서 감세니까 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채의 매수처가 지금 많이 미국의 달러가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 그렇죠. 이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전쟁 중에도 전쟁 중이면 미국 달러 수요, 그 달러 혹은 미국 국채로 자금을 많이 옮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안 옮기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네네. 중동 전쟁이 격화될 때 12일 동안. 원래는 안전자산 국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금으로만 안 몰리고 가죠. 안 몰리는 경향이 미국 본토에서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미 국채를 매입해줄 매입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고 그래서 더 드라이브를 걸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니어스 액트 법안대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내 핸드폰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 내가 미 국채를 그만큼을 샀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 국채의 수요가 기존의 어떤 동맹국, 글로벌 국가들이었다면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이 국채를 다 사주는 형태가 네. 되는 것과 똑같은 그림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위험성. 위험성.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그냥 현금, 물론 현금도 위험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는 네네.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현금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금융 시스템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금고에 네. 저축을 5천만 원 했단 말이야.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뱅크런이 막 일어나요. 네네. 그러면 나도 1억 주세요 했을 때 새마을금고가 1억의 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분명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나요? 스테이블 코인 위험한 부분이 있죠. 네.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을 보장해주는 기초 자산의 예. 가치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1달러 스테이블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발행한 회사가 1달러 어치만큼의 국채 또는 1달러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기초로 한 자산이 무너질 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그 제도권화되기 전 초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라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테더라는 회사는 그 기초 자산을 되게 리스크 위험 자산들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네. 또는 본인들이 발행한 것보다 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더 적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시장에 의심이 있다 보니 테더 가격들이 한 번씩 휘청휘청거렸거든요. 이게 신뢰를 쌓기까지. 근데 그 신뢰를 지금 뭐가 줬냐면 이제 미국의 제도권 법안이 그 신뢰를 준 거죠. 네. 미국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 법안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 신뢰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기초 자산 또는 회사가 떼먹진 않겠다. 뭐 이런 신뢰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리스크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던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잘 알고 있는 뭐 루나나 테라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지향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기초로 한 자산들이 이제 거기는 되게 약했던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첨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화폐 기원, 화폐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제 금을 만드는 세공업자한테 금 너가 좀 갖고 있어. 맞아요. 무거우니까. 그래 그러면 금 갖고 있다라는 보관 증서 좀 나한테 발급해줘. 네. 알았어. 써줄게. 금 보관 증서를 갖고 있다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소 100마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금을 갖고 오려면 무거우니까 나 이거 있지? 이거 금 이만큼 들고 있다는 증서야. 그러니까 이거 줄게. 그렇죠. 소 100마리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화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공업자가 은행이 됐고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된 건데
이 세공업자가 그냥 금 보관 증서만 더 발행하는 거예요. 금 보관도 그렇죠.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금 보관 증서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죠. 금 그러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금 돌려줘 하고 우르르 온 거예요. 뱅크런인 거죠. 그쵸, 그쵸. 오늘날에. 예. 했는데 진짜 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맞아요. 그럴 때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건 국가도 했죠. 1971년도에. 네. 예, 미국이. 예. 미국이 이제 미국한테 금을 그 당시까지는 금과 달러는 교환을 해줬었으니까. 예. 프랑스가 찾으러 오니까. 아, 네. 그부터 시작이 돼서. 그 난리가 예. 났었죠. 예, 그래서 예. 금본위제를 이제 결국 해제했죠. 없앴죠. 그렇죠. 예.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1달러 1코인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발행업자가 소위 이 코인을 갖고 싶은 혹은 매수하고 싶은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서 1달러를 주면서 교환하는데 갖고 있는 그 달러를 현금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발행업자는 아무 기대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 단기 국채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단기 국채도 현재 시점에서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시점. 그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거 나 내 현금 돌려줘 하면 못 돌려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없이 지금 말씀드렸던 올해 8월에 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디폴트에 처한다는 게 아니라 디폴트 우려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네네. 타결이 잘 안 된다든가. 네네. 그러면 역시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면 그 시점에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금 돌려줘 내 돈 내놔라고 할 때 내 돈 내놔 하는 게 더 가벼워지죠. 왜? 앱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면 샷다 내리면 돼요. 안 돌려줘 샷다 내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해요. 근데 물론 여기 앱도 샷다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내 돈 돌려줘 할 때 못 돌려주고 돌려주기 위해서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다는 그런 거죠. 상황이 되면 이제 아마 시장에서 이제 디패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테더도 그렇고 네. 테더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테더 회사에 돈을 청구해서 받은 케이스 거의 없고 네. 그런 이제 어떤 시그널이잖아요. 되게 불안한데 저 발행한 회사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양만큼의 가치가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렇죠. 우려가 시장에 도는 순간 이제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는 사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팔 것이고 네. 이게 수요가 안 받쳐주면 원래 1달러여야 되는데 시장에서 0.8달러, 0.91, 0.92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전 되게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그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연관성을 많이 물어보실 때 네.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건데 네. 뭐냐면은 한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네. 물어보면 당연히 미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채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 미국채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면 될 텐데 근데 미국채조차도 그러면은 이제 미국채가 앞으로도 지금의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라고 교수님한테 여쭤본다면 네. 영속하지는 못할 걸요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10년 뒤에 미국채의 가치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겠어? 이런 이제 대답하실 것 같은데 맞죠? 아닌가요? 그렇죠. 영속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속적인 건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미래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미래에 있어서는 뭐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있죠. 기대는 갖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고 부채 문제, 예. 예를 들어 미 국채에 대한 신뢰는 결국 미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와도 연결이 될 텐데 예. 미 국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이 국가가 얼마만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냐 이거와도 그렇죠. 연결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예. 37조 달러 정도나 예. 되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결 못할 거라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 2022년도에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다 아는 한 해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자산을 달러 자산들 다 동결시켜 버렸죠. 네. 3천억 달러 정도 규모고 당연히 미 국채도 포함돼 있고 동결이 되는 거죠.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자산들은 다 동결이 되는 거죠. 국채 포함해서. 그러면 그 국채로 인한 이자도 안 나올 것이고 국채를 팔지도 못하는 거죠. 동결이 됐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건 동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국가들은 미 국채가 아니라 금을 사모으기 시작한 행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것도 결국 미 국채의 신뢰를 좀 조금씩 갉아먹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초로 한 것은 이제 미 국채인데 이 미 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면 어떤 자산이 기초 자산을 대체하게 될까?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더 신뢰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 국채 100%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네. 일부는 국채보다 더 신뢰 있는 자산이 금, 예. 뭐 비트코인, 네. 그다음에 바스켓 형태로 만들겠죠. 미 국채만 100%가 아니라 비트코인 30%, 국채 70%.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미 국채만 100%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담보 자산은 뭘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미 국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네. 예. 또 뭐 피터 시프 같은 분들은 금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네. 결국 그 기초 자산의 문제로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으로 인해서 그렇죠. 미 국채가 대부분의 현금과 차지할 수 돼 있지만 네. 그것의 신뢰가 이제 흔들릴 때. 네. 정말 재밌는 주제를 던져 주셨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디파인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미 국채 단기 국채만 매수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미 국채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안전자산으로서 평가를 안 하기 시작한다면 그 전제가 일단 깔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자국 내에서도 그렇죠. 미 국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럼 그게 엄청난 금융 불안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미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흔들려도 뭐 그것이 물론 주는 영향은 있지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금융적으로 연결이 새로운 금융망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엄청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융위기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긴급하게라도 국채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다른 자산과 포트폴리오 형태로 갖추도록 법안이 개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충분히 좀 단기적인 미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상해 볼 만한 미래예요. 근데 그 시기에 네. 그렇죠. 만약에 예. 상상해 보자고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예.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 그리고 미국이 뭐 현재도 이제 비축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는 안 됐지만 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도 꽤 많은 비트코인을 비축을 했어. 네. 그렇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포함이 안 될 이유가 크게 있을까요? 미 국익하고도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 듭니다. 그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상당 부분 일리 있는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뭐 과거에는 미국 주식을 안 넣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뭐 미국 채권을 안 넣었다고 해봐요. 한국 주식만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네. 미국 주식 상승세가 더 가파른데 한국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데라고 하면
기금 운용 범위 내에서 미국 주식을 넣고 채권을 넣을 수 있는 이게 맞아요. 계속 비율의 변화는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적어도 항목의 변화는 지금 단기간에는 없지만 그죠? 비중의 변화는 있잖아요. 지금 비중의 변화는 한국 주식 비중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 늘리는 최근 동안의 변화가 있어 왔잖아요. 네네네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 100% 국채였던 거예요. 배분상. 근데 그게 100% 국채가 아니라 나머지 자산도 넣자. 그렇게 하면 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마다 네. 나는 금을 좀 넣을게, 나는 코인을 넣을게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네네. 맞아요.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현재로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추론의 추론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게 그러면 결국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이 저는 또 아마 비트코인을 많이 공부한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마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담보 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가 한쪽 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화폐로서 이제 피어 투 피어로 또는 우리가 화폐 교환 수단으로서도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네. 검열 저항성을 가진 돈으로서 또 한쪽 수단으로는 이제 가장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담보 자산이 될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결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좀 스테이블 들었습니다. 코인과 비트코인이 연결된 이유.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못했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 관계성을 논할 때 광의의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광의의 모두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범주 안에 뭐 가상 자산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이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CBDC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가상 자산의 범주 안에 대표가 비트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뜨면 비트코인도 같이 묶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투자는 심리니까 심리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 자산이 제도권화되네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돼서 같이 반영될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일어난 일은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네. 그 베센트 장관이 전망하기로 2028년까지는 2조 달러, 2035년까지는 약 4조 달러 정도. 지금으로부터 지금 2천억 달러니까 10배,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네.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 거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장 많은 거래와 구매를 하는 비트코인이 그만큼 우리가 M2가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디지털 자산의 어떤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한다면 그런 형태로 와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부추긴 역할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뷰 포인트를 또 주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네네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정하진 않았는데 또 다른 뷰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제는 없는 네. 본질적인 그 철학 같은 느낌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입니까? 위험자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논의를 얼마 전에 오태민 교수님하고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공격적 투자자산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과 비트코인을 공격적 투자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오태민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궁금하네. 그런데 제 생각을 완벽히 동의해 주시긴 했어요. 음.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입니까? 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그 질문이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자산은 이중적 역할을 한다. 이중적 역할.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의 성격, 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안전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진 이유는 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트코인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나온 지 얼마 검증이 별로 안 된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금은 5,000년 되는 신뢰가 있지만 네. 금과 아주 비슷한 속성을 가졌지만 얘는 아직
15년 6년밖에 검증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위험자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나스닥과 기술주가 같이 물려가는 성격이 있는데 또 나머지 하나 성격은 뭐냐면 근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소될 수는 있잖아요. 네. 사람들의 뭐 제도나 규제가 올라가고 하면 아 고등학생밖에 안 돼도 얘는 이미 검증된 애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위험 자산의 성격이 계속 있을 이유는 이 자산은 다른 모든 자산과는 다르게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풍부한 유동성으로 거래가 되는 자산이다.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장이 닫혀 있을 때 이란으로 핵시설 공습을 하니까 비트코인 자산만 훅 떨어지잖아요. 다른 자산 장이 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 속성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는 속성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특성상.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돈을 바꿔야 되는 수요들은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급락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금의 속성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면 항상 단기적으로는 폭락했다가 중기적으로 2, 3개월 뒤면 차차 다 회복합니다. 그것에 늘 좀 반복인데 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폭은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처음에 폭락폭은. 좋습니다. 그러면 열띤 토론자로서 네네. 자, 토론적 의견을 한번 들어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의견이 어떠냐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개념은 소위 자산 시장의 선진화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환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 외환 시장을 더 개방하죠. 시간적으로도 개방하고. 네네. 예. 그게 외환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원화를 누가 샀어요. 근데 한밤중에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또 한국 돈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선진화가 안 된 것이다. 완전히 24시간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선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위험해질 수는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개방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표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대표님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가 정답인지는 안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대표님 말씀 속에 해보는 거고. 그다음 저는 지금의 일련의 모든 움직임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화되고 있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합니다. 예, 네. 안전자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전자산화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SEC 상장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스테이블 코인도 법안이 통과된다든가 규제 명확성이 생기고 예, 뭐 그런 거 여기저기 ETF 상품들이 많아진다든가 또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비트코인은 위험해. 뭐 가치가 어느 순간 0이 될 수 있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지다가 점차 중립적인 견해가 많아지고 긍정적인 견해가 많아진다든가 그렇죠. 또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하는 개설자들이 많아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자산으로서 범주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일종의 안전자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들었던 그동안 제일 멋있었던 표현이 잠옷 입고 있던 비트코인이 턱시도로 갈아입는 모습이다. 그냥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고 맞아요.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자산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게 금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위험자산, 공격적 투자자산의 범주에 있는 극단에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코인이죠. 예. 근데 그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0점에서 0점까지 이렇게 안전성을 둔다면 그 안전성이 가장 낮은 0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소 5, 10이 되어 온 거예요. 최근에 5, 10이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화 되고 있는 것이지 안전자산이 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여부, 안전성을 표현할 때는 쉽게 말하면 변동성인 겁니다. 변동성, 네. 가격 변동성. 그렇기 때문에 코인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높은 자산 시장의 영역은 사실 없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도 공격적 투자 자산, 위험 자산에 해당되지만 상당히 많이 안전 자산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 안전 자산이 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이 변동성. 그러나 그쵸? 이게 비트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그러니까 사회와 룰이 바뀌잖아요, 점차.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갖고 있다 보면 보호 조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식 시장도 서킷 브레이커 만들고 사이드카 만들고 네네. 상하한선을 만들고 네네.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식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던 분들도 점차 건너오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안전자산화되기 좋은 환경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주는 거. 그렇죠. 이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심리적으로. 네네네. 안전자산의 정의랑은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어,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오늘 토론 재밌는데요. 어떻게 다 동의해요. 안전 자산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변동성에 되게 중요한 음. 기준이 되는 것 같고, 네. 그죠. 변동성 얘기 나오니까 제가 네. 또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뢰가 올라가니까 단순하게는 안전자산화되고 있어요. 안전 자산화되고 있습니다. 예. 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의미적으로 그 자산 시장 내에서 본다면 거래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네. 모수가 많아질수록 변동성이 줄죠. 한 명만 거래한다. 음. 그럼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거래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집단화될수록 세계 인구 80억에 가까울수록 급등락이 좀 낮아지는 낮아진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뭐 거기에서 하나 더 더해 보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 이 관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보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 갈 거냐 바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사이클 하면 과거에는 대략 이런 패턴이었어요. 1년 반짝 오르고 네. 1년 폭락하고 네. 2년 바닥에서 횡보하는 시기. 그래서 4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 반짝 오르고 엄청 떨어져서 3년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하락 기간이 엄청 길고 1년 반짝 오르는. 반짝 오르는 게 아니죠. 갑자기 오르긴 하는데 엄청 오르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개인들이 소유하는 것부터 이 분포가 시작됐거든요. 분배가.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상장사 예. 그리고 프라이빗 기업 그리고 기관 그리고 정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스마트 머니들 그리고 한 번 매수를 하면 그냥 오랫동안 홀딩을 하는 집단들. 네.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있어서 폭락을 한다고 겁나서 다 내던지는 어떤 수요처가 아니라 한 번 매수를 하면 몇 년이고 보유할 기업들, 뭐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계속 축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보유가 이런 이제 개인들의 손에서 이런 이제 스마트 머니 또는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라서 이제 변동성이 하락을 할 때도 패닉으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이 손의 바뀜에서도 되게 기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비트코인 사이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폭락과 2년 길게 또는 3년 하락 이런 패턴은 덜 나오지 않을까 싶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냥 인구 구조 변화까지 고민을 해보면 인구 구조는 어떻게 연결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자산 시장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계층들이 네. 코인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죠. 네. 그리고 이제 고령층 40, 50대 이상의 네.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요. 실제. 높고 맞죠. 네,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게도 저도 학교 수업 갔을 때 우리 학부생처럼 이제 20대, 네. 30대 초반 뭐 이렇게만 뵈면 코인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이상 뭐 조찬 특강 이렇게 간다. 그러면 코인 질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제 체감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계좌 건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 아무래도 대체로 젊은 맞아요. 계층이 더 많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근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국 이 세대가 언젠간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고령화가 돼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젊은 세대보다 유소년 계층도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가치 인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전체 인구가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일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고 비트코인 시장에 관심 있는 계층이 일부지만 그게 전체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디지털 자산. 이거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래 자산 중심으로 관심이 생기니까 하물며 여기서 소위 40, 50대 이상 계층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계좌 개설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전 인구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어답션이 되게 빠르게 늘어.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네네. 같이 전개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맞는 거 맞아요. 예, 예. 네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정말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연결된 이유를 좀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네. 제가 여기서 좀 세게 네. 반문을 던져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과 대표님이 설명해주신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설명에 대해서 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네. 반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 국채가 흔들려요. 네. 그러면 제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네. 담보자산을 국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갖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같이 간다라는 네. 의도십니다. 근데 국채가 흔들리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리죠. 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구간에 미 국채 대신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그냥 다른 요소 말고 요 요소만 고려했을 때 네. 나머지를 통제하고 예. 요 요소만 고려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릴 때 네.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동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스테이블 코인 말씀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들릴 때 예, 그 구조로만 설명드린다면. 그러면 네. 제가 여기서 좀 세게 네. 반문을 던져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과 대표님이 설명해주신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설명에 대해서 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네. 반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 국채가 흔들려요. 네. 그러면 제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네. 담보자산을 국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갖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같이 간다라는 네. 의도십니다. 근데 국채가 흔들리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리죠. 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구간에 미 국채 대신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그냥 다른 요소 말고 요 요소만 고려했을 때 네. 나머지를 통제하고 예. 요 요소만 고려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릴 때 네.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동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스테이블 코인 말씀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들릴 때 예, 그 구조로만 설명드린다면. 말씀만 따라오면 네, 특별히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릴 때 비트코인이 오른다? 오를 수 있죠. 네, 네, 오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 2023년도인가요? 네,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네. 이제 기존 전통금융권 리스크하고 왔었잖아요. 네, 네, 전통금융권에 리스크가 왔어요. 2023년 2월인가 그래요.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몇 개 은행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통금융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가 확 오면
그 자산이 더 실내인 자산으로 수요가 생길 수 있죠. 비트코인.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 뒤에 메커니즘은 방금 뭐 약간 그 이유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스테이블코인 흔들리면은 비트코인 오를 수 있죠. 네. 맞아요. 뭐 단정할 수는 없긴 하죠. 왜냐하면 네. 그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냐 좀 다를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비트코인 한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비트코인의 최대 리스크는 뭘까라고 하면 테더가 파산할 때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테더사가 그렇죠. 파산하면 장난 아니게 그냥 그렇죠. 비트코인 리스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트코인 리스크 그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 자체가 무너질 정도면 뭐 비트코인 할아버지들은 뭐 장사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약간 그런 단계적인 거에서 지역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좀 이슈가 있을 때는 그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관계까지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토론이 열띠죠, 대표님. 네. 네, 저도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네. 질문에 있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이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저 여쭤보고 싶었네요. 저요. 네. 어, 또는 지금의 이제 국내에서 하려고 하는 전략이나 방향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전제해 보면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화 그리고 확산이 네.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이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까? 없죠.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화폐의 디지털화의 과정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추진해왔던 것처럼 네. 6월 말일이면 끝나니까 실험이 끝나니까요. 네. 프로젝트 한강이요. 그러니까 CBDC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조건이 바뀐 거죠. 네.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너도 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포인트로 카드로 옮겨서 그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금 출금도 돼요. 그 카드로 출금도 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미. 근데 그럼 점차 그렇게 되면 우리 5천만 국민이 달러를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원화라는 통화 주권을 잃게 되고 그럼 통화 주권을 잃게 되면 우리의 금리 결정은 의미가 없어요. 네. 한국은행에. 그러니까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통화 발행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한 통화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 된 돼버리면. 국가들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죠. 네. 그게 있고 또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금리를 결정하는 이유가 별로 안 돼. 왜냐면 어차피 맞아요. 우린 다 달러 쓰니까. 네네. 그럼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데 네. 그럼 연준은 우리 한국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할까? 연준은 미국 국가를 고려해서 적절한 금리를 채택하는 과정인데 근데 우리나라를 고려하지 않는 금리 결정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통화 주권, 뭐 통화 정책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달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대응이 될지는 고민입니다만 네. 또 우리나라 원팀 정신 있잖아요. 네. 한 번씩 이런 것에는 우리 같이 대응하자.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없다. 음. 근무기 운동 하듯이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지 말고 원화로 이용하자라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트럼프는 그걸 싫어하겠죠. 너 그거 달러 기반 안 쓰면 너 관세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방비로 당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대표님? 저도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대응의 관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네, 조금이라도 우리 자국 통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킨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시간을 벌어주는 걸로는 뭐 불가피할 것 같다. 네. 대응. 네. 근데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어.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뚝이 터져서 이제 홍수가 났는데 네. 홍수가 났어요. 물이 엄청 밀려 들어오는데 네. 집 앞에 이제 포대를 쌓아가지고 자기 집에는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네. 시간을 벌 수 있죠. 근데 이게 뚝에 터진 홍수가 좀 쫙 작게 났으면 이걸로도 그냥 되는데 크게 났으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포대를 쌓는다고 넘칠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배를 띄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배를 띄우는 준비. 포대를 쌓으면서 시간을 벌더라도 배를 띄우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아까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 예상되는 이런 사고에 대한 흐름을 쭉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딱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거죠. 원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못 쓰게 막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막을 수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저건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통화 주권이 약한 나라들은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런 흐름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시장 보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불가피해서 지금 하긴 하는데 여기에 절대 멈추어서는 안 돼.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계속 막으려는 전략에 매몰되면 배를 띄우는 걸 못 하는 건데 여기서 배를 띄우는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2천억 달러에서 네. 뭐 4조 달러? 쉽게는 이제 유로 달러 시장도 대체하면 10조 달러 넘어서는 앞으로 몇십 배에서 100배 정도 시장이 커지는 이만큼의 시장이 있어요.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원래 원화 시장이 작았는데 네. 이걸 아무리 수호를 해도 요만큼 늘어날 텐데 오히려 2천억 달러에서 지금 4조까지 가는 여기에서 이 정도 파일을 우리가 먹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즉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를 염두에 두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 뭐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뭐 삼성이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이렇게 커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USDT와 USDC 두 개가 거의 한 90% 차지하는 이 시장을 우리 또 뭐 디지털 워낙 또 빠르게 잘하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차지하고 그 기업이 미 국채를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면 이제 그 뭐 삼성이 했다고 하면 그 핸드폰 자체가 하나의 뱅크가 되는 거니까 그거로서 이제 어떤 인프라를 글로벌하게 먼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펼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개별 로컬 국가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요. 그 시장을 우리가 먼저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 그 뭐 좀 이제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되게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백날 수호해봐야 파일 요만큼밖에 늘리는 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 네. 근데 우리나라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그냥 다이렉트로 삼성이 그냥 발행했다 치고 예. 삼성폰으로 다 주고 받는다면 예. 엄청난 이거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그냥 우리가 USDC 서클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미 국채까지 확보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또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정답이 없는 주제의 논의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된다. 미 그죠? 국채를 또 그쵸? 보유한다까지 예. 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은 같고요. 다만 그럴 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니까 통화 주권을 잃게 되는 것은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의사 결정이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겠지만 두 가지 의사 결정이 어쨌든 잃는 것과 취하는 것이 좀 달리 결정되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해볼 과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맞아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영어만 쓴다, 네. 한국어를 안 쓴다. 그랬을 때 유리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유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언어를 영어로 만드냐, 영어로 만들었을 때 긍정적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데 유리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전쟁터를 한국으로 삼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이외에 왜냐하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은 우리는 생각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자국의 어떤 이제 인프라 약간 개별 통화국주고 약한 국가들이 훨씬 더 타격이 클 거라서 그런 상대로 이제 훨씬 더 큰 시장을 한국의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너무 한국 시장을 이렇게 너무 한국 시장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을 쉽게 미국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을 할 수 거고. 없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접했고 그래서 지금 딱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예. 뭐냐면 그 두 가지를 믹스하는 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음. 근데 그것에 대한 준비 자산은 미국채인 거예요. 한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에게 수익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화도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소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니어스 액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식대로 단기 미국 국채만 보유할 수 있게 해주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트럼프는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트럼프가 싫을 건 없죠. 완전 좋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미 국채 우리 한국은행과 한국은행이. 우리 은행 공동권에서 이 이야기 들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에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긴 방향도 그 기업은 사실은 이게 기초 자산이 중요하고 표시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원화든 달러든 사실은 두 개가 계속 스왑이 그러니까 교환이 일어날 거거든요. 네. 예, 예. 교환이 일어날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창용 그 총재님께서도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저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도 그건데 이게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교환이 너무나 통제 없이 잘 일어나니까 결국 이 수요로 넘어간다는 이 우려였거든요. 그렇죠. 왜 통화 관리가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요. 우리 좋네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지금 어쨌든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 현재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는지 혹시 팔로우업이 되셨나요? 그 부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수요 관점에서 퀘스천이 제일 컸었어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한국 사람들 정서적으로는 가장 맞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보다도. 스텝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달러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단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래 발행할 수 있지. 뭐 통화 주권 지키는 것도 좋아. 근데 이 수요가 있겠어? 이게 첫 번째 포커스였고요. 그렇죠. 수요가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이렇게 커졌을까라고 해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역사를 들어가 보면 갑자기 남미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쓴 게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거래소에서 위안화로 거래하던 이제 보통 2017년도 거래소에서 위안화를 못 쓰니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기 위한 용도로 네. 수요가 급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마켓을 만드는 약간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럼 이제 후속으로 따라줘야 되는 게 이제 결국 국내 하면 이번 법안에 보면 신용 공여라고 하는 이제 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거래 허용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거래를 할 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그걸 한다면 수요는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거는 법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거래소 이용 못 하거든요. 네. 예. 그 외국인 이용 못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풀리면 이제 원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초기 수요 그림들은 나오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서 한국 시장에 와서 거래를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관점에 있어서는 그런 그림들. 네. 그 정도로 시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주제로
토론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JP 몰건이나 뭐 웰스파고나 시티뱅크나 이제 4대 IB가 네. 공동으로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은행 공동망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하는 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은행 패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은행망이 원래 본질이 은행 패싱인데 그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예, 그러니까 은행들도 우리를 패싱하겠다 하면서 안 그런 되니까. 은행 공동망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역시 은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동 출자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CBDC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은행들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한국의 경우에는 CBDC와 네. 스테이블 코인의 결합된 형태로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차례 발언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외화 유출이 일어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CBDC 실험 절차 다 끝냈잖아요. 네. 그래서 발행은 은행 공동망이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건 되지만 비은행이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CBDC를 발행을 준비한 한국은행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은행 공동망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고 네. 그럼 그러니까 CBDC가 아니라 발행 주체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 감독하는 건 한국은행이 하는 네. 그런 방식의 결합된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유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드려도 네, 될까요? 네. 한국의 관료 시스템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우려합니다. 저 역시 맞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수요하는 수요처가 네. 이걸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리 감독 당한다 네.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관리 감독 범주에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용성인데 유용성을 뺐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이게 은행 내에서 의사결정 하나 내리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는데 맞아요.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한국 시장을 다 휩쓴 다음에 그제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걱정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없었다면 네. 그래 좋은 그래도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유와 뭔가 하면 그렇죠. 되는데 이게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충분히 좋은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뭐 비즈니스만 보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 또 필요 없다라는 그 토론도 중요하고 결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까 아니면 아예 중도에 사라질까 참 물거품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였거든요. CBDC 실험만 CBDC가 해도 2020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행정 명령이 CBDC 개발 중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네. 첫 행정 명령에 CBDC 중지 스테이블 코인 전략 이렇게 들어가. 네. 아마 공존하기가 컨셉상으로 어려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존하기. 참 정치적으로도 보면 네. 한국은행 총재는 CBDC를 놓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 이재명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 이게 공약이었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합치된 형태로 가든가 CBDC를 없애든가거든요. 참 진짜, 어렵네요. 진짜 전문가들이 지혜롭게 잘 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최적의 한국스러운 저거를 네. 만들 필요는 있긴 하겠네요. 네.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그럼 같습니다. 마지막
요 질문까지 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우리 원화도 개발하겠네 하면서 좀 광풍이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죠. 뭐가 스테이블 코인 지갑 역할을 할 거야 하면서 아,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일단 과열이죠. 첫 번째는 과열이고 비슷한 현상들 우리 뭐 NFT에도 봤었고 그렇죠. 메타버스에서도 봤었잖아요. 네. 특히 NFT는 이 크립토에서 나온 이제 첫 주제인데요. 메타버스도만 연결돼 있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에 이 기업이 이거를 잘하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테마 때문에 이제 한 키워드를 단 기업들이 다 주식이 오르는 거 보면 이 크립토 섹터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오른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되게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이거랑 저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거랑은 이쪽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너무 괴리가 큰 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투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오늘 토론했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 밸류 체인을 보면서 뭐 디지털 지갑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 그냥 이제 광풍, 광기 뭐 이런 게 나타나면 또 엄청 식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대표님 모셨으니까 네. 비트코인 시장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일단 뭐 큰 틀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얘기 작년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반감기로부터 14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63% 정도 올랐어요. 반감기 딱 시기부터. 네, 근데 2016년도에도 반감기 있었고 2020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각각의 시기 똑같은 14개월 뒤를 제가 한번 네. 봤더니 2016년도에는 14개월 뒤에 한 600% 정도 올랐어요. 7배 정도 올랐다. 반감기 지나서 600% 올랐다. 14개월 뒤에 지금과 딱 와. 동일한 시점에 네, 2020년도 5월에 반감기 있었고 또 그로부터 똑같은 14개월 뒤에 예, 290% 오니까 3.9배 정도, 약 4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반감기 지난 뒤 정점이 언제라고 과거 데이터상으로 추산을 했냐면 네, 18개월 정도 지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2016년도에는 18개월 뒤에 2,100%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네, 22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8개월 뒤에 한 7배 정도가 됩니다. 7.8배. 지금은 14개월 지났는데 63% 올랐고요. 일단 상승폭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줄어들고 있고, 근데 저는 뭐 비트코인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하나가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반감기 얘기해서 반감기를 정리를 먼저 해야겠네요. 네. 이제 반감기는 그래서 뭐 반감기 패턴이 과거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좀 이르다. 그렇죠. 이르다. 근데 뭐 성장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음. 이 14개월, 18개월 사이에 또 얼마나 갈지 모른다. 네. 이 정도만 그냥 남겨놓고요. 그럼 약 4개월을 남겨놓은 거죠 지금은. 과거에서 뭐 최정점하는 그 기간 그렇죠. 대비해서. 근데 저는 이건 재미로 많이 보고 예. 그게 신뢰는 안 합니다. 어떻게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네. 특정 지점에서 특정 기간이 지났다고 다른 복합적 요소를 다 빼고 이렇게 가냐? 이 너무 약간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네. 이게 참고 약간 이랬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비트코인은 결국 유동성의 함수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통화량이 얼마나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요인데 각각을 한 번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 하반기는 유동성 장세라고 네. 얼핏 표현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촬영 직전에. 네. 매크로 관점은 훨씬 더 정확하신 전문가님이시니까 그 유동성 장세 실제로 많이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폭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하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에 하반기에 그 금리 인하 폭이 뭐 보수적으로는 한 2번, 뭐 좀 더 가면 3번, 4번까지 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하반기 한 2번 정도 해서 한 뭐 50bp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지 않나요? 네.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예, 그 부분 유동성, 제가 유동성 부분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금리 얘기도 하겠지만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된 것도 유동성 장세에 긍정적 기여를 준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유동성 공급 장치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네. 그쵸? 그렇죠. 예,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측면에서의 유동성 공급 장치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연결성이 있는 건 또 하나가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되네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투자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급하게 서두르겠네. 우리나라도 서두르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하겠네. 이런 인식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예요. 이런 것도 맞아요. 이게 맞물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SLR. SLR은 뭐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면 은행들아 너네 갖고 있는 돈 중에 요만큼까지 5%까지는 남겨두고 대출해줘. 근데 아니야 이제 4%, 3%로 내가 규제 풀어줄게. 이 SLR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동성 공급 장치입니다. 됐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됐습니다. 됐어요. 확정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굳이 더 안 하더라도 네,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있네요. 있어요. 근데 이제 SLR을 규제 완화를 해 나가는 네. 행보인데 첫 번째 규제 완화가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미 국채도 포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제 완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이 있고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지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SLR을 결정하거든요. 거기 이제 부의장이 있는데 적극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SLR 규제 이게 무슨 그 벤츠 차 이름하고 좀 비슷하죠. SLR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네, 어쨌든 SLR 같은 경우도 유동성 공급 장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장 편한 비율이 지급준 비율 조정이에요. 네네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그리고 그냥 여담이지만 SLR을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금융 불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융 불안이 가장 심각했었던 때가 지난 SVB 사태 있었을 때. 네네네. 뭐 그럴 때가 금융 불안이 심각했었고 지금은 금융 불안이 많이 완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해도 될 만한 여건이 형성된 건 맞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 여부를 고려할 때 소위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아예 이걸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완화할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네네. 마찬가지. 그리고 금리 인하도 상반기까지는 실제 금리 인하가 없었죠. 네. 근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는 거예요. 네.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 있겠네. 혹여나 7월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까지 맞물리는 거죠. 7월 금리 인하는 지금 보니까 20%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 확률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감이 되게 0이었다가 20으로 올라가는 올라왔어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는 과정이니까 0이었다가 20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주식 시장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유동성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면 네.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20만 불 정도를 약간 액추얼한 전망이 20만 불 정도예요. 네. 20만 불, 15만 불에서 25만 불 정도 밴드가 있거든요. 예. 중간값 20만 불 정도 되고 예.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 전망, 이제 금리는 한 2번 정도 가고 네. 15만 불 정도 연말을 보는 그게 네. 하나의 전망이 있고 저도 뭐 한 20만 불 정도는 계속 이전부터 전망해 왔어가지고 올해 가격이 예. 보고 있고 그 하나 또 하나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비트코인 비축 기업들이 예. 지금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국가별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첫 시작은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통해서만 가는 기업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뭐 21 캐피탈 같은 경우 거기는 뭐 테더, 소프트뱅크 이런 친구들이 출자해서 만든 이제 기업이거든요. 네. 이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캐시플로우가 괜찮은 어떤 뭐 의료 무슨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그 인수 합병하면서 이제 그 조달해서 비트코인 산 이런 모델도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지금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얘들이 매수를 받쳐주니 크게 안 빠진 이유도 얘네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이제 기업들의 총 수량이 한 300만 개 수를 넘어섰어요. 비트코인 보유량이 2,100만 개 중에서.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하반기를 뭐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를 일단 평가해봤고 조금 중기 텀으로 26, 7년 정도로 좀 가정했을 때는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을 좀 평가하면 좋을까요? 2017년도를 보면 네. ICO라는 테마로 굉장히 시장이 성장을 좀 했었고요. 네. 그 다음 2021년도를 보면 디파이, 탈중앙 금융,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 진으로 굉장히 시장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둘 다 뒤에는 이제 폭락을 하면서 안 좋게 결국 마무리했지만 2025년도 지금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이 들어가겠네요. 이걸로 인한 이제 2025년이니까 2026년도, 2027년도는 정말 이 비트코인이 어떤 비트코인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이 제도권화되는 흐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좀 손바뀜하고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과거는 큰 폭 오르고 큰 폭 하락에 3년 정도 저거였는데 이게 결국 손바뀜이 이제 좀 오랫동안 홀딩하는 손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작은 상승에 작은 하락에 또 짧은 어떤 하락기, 네. 좀 사이클 잦아지면서 변동폭, 그러니까 오르는 폭과 떨어지는 폭이 좀 작게 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보유자 흐름도 좀 그렇고, 그럼 많이 제도권화되는,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적게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아, 그렇게요. 다시 적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죠. 그럼 변동성은 낮아지는 거네. 변동 낮아지는 네. 거죠. 이게 결국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이 됐기 때문에 큰 폭 하락이 있거든요. 네. 근데 큰 폭 하락이 결국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서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져도 몰라도, 이 큰 폭 하락이 한 번 되면 시장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 2, 3년 동안 시장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2022년도 같은 해 너무 끔찍하잖아요. 루나 터지고 FTX 터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2023년도 되니까 국내 기업들 다 터지고 이런 거잖아요. 연쇄적으로. 이제 그런 시장이 안 오려면 이제 좀 적게 오르고 적게 하락하고 요런 패턴으로 하는 게 좋고, 아마 그렇게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잠깐 종합해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 지난 반감기 후를 조사해 보면 18개월 정도 후에 대략 뭐 7배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 2020년도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참조하시고, 그리고 유동성의 힘이 발휘돼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축 자산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반기 맞아요.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아마 투자자들이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대부분은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시니까. 아,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질문까지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낙수 효과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네. 비트코인이 오르고 돈 많이 벌고 비트코인 수익 실현하는 거 가지고 다시 알트 사고, 다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걸 계속 기다리신 분들이 1월부터 왜 안 오냐 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기존의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다시 알트코인을 사야 되는 첫 번째, 그렇죠. 기존 투자자들. 그렇죠. 신규 투자자들은 아마 2021년도부터 이쪽 시장 투자하셨다는 분들은 NFT부터 시작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메타버스나 그렇죠. 2017년도부터 하셨던 분들은 ICO부터 시작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시기에 새로운 어떤 테마, 트렌드가 있어서 그 트렌드를 보고 알트코인으로 보통 진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럼 신규 투자자는 알트코인 진입하고 기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번거가지고 수익 실현해서 알트코인 사고 네. 그럼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른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걸 보면 기존 투자자들이 보통 작년부터 우리가 비트코인을 급등했잖아요. ETF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서 ETF를 통해서 수익 본 사람들은 ETF를 팔아서 알트코인 시장 거래소로 와서 알트코인 사지는 않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이 흐름들이 알트코인을 안 넘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네. 돈의 시장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그럼 알트코인의 강력한 시장 트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장은 비트코인 트렌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으로 진입할 게 없어요. 작년에 반짝 밈코인 들어온 거 말고는 요즘 알트코인에서 뭔가 딱 떠오르는 테마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요. 뭐 AI도 사실은 코인으로 좀 연결하기 너무 좀 멀고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도 뭐 들어올 알트코인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알트코인 시장이 과거처럼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뭐 당연히 그렇죠. 오르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과거처럼 쫙 오른 현상은 올해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런 현상이 야기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일단 듭니다. 마치 23년이었나요? 네. 주식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었는데 주식 시장 내에서 2차 전지만 급등했었던 마치 그런 모습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기존에 있었던 그 영향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해당 조언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리얼머니 더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이미 내주셨고 네. 여기 위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리얼머니 더 비트코인에 따르면 이 책 제목처럼 비트코인이 리얼머니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잖아요. 네, 진짜 돈이 과연 뭘까? 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 거? 진짜 돈이요. 진짜 돈이 뭘까? 진짜 돈. 진짜 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간단히 제가 이제 좀 적었는데 탈중앙성인데 모호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부나 은행이 당신의 돈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네, 돈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내 돈이 동결되거나 한 돈이 아닌 온전 내 소유권의 돈. 이 탈중앙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돈이라는 게 첫 번째 있고, 그런 의미의 진짜 돈. 네. 네. 나머지 돈은 은행에 둔 돈을 진짜 내 돈이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동결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하면 네. 못 찾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희소성이 되게 중요한 관점 같아요. 예. 그래서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는 오늘 이제 반감기획이 나왔는데 채굴 보상이 4년마다 정확히 절반씩 감소하는 그 메커니즘이 압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그래서 희소성이 결국은 이 진짜 돈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이 진짜 돈의 성격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얼머니라는 표현을 좀 쓰고요. 예. 다뤘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시고요. 뭐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의에 입각한 돈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게 진짜 돈 아니냐라는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게 진짜 내 돈이다라는 의미에서 갖고 있는데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돈은 우리 페이크 머니라고. 오히려 근데 가장 이번 세기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돈은 달러로 알고 있는데 달러도 보니 지난 50년 동안 가치가 99% 구매력이 하락했네. 금 대비해서. 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얼머니 여러분들도 참 이 비트코인 또 가상자산 시장 뭐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계가 너무나 급변등하고 그 변화를 또 트럼프가 강하게 또 이끌어가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연관성이 어떤 면에서 규명될 수 있겠구나. 향후 비트코인 시장은 뭐 긍정적일까? 지금 최근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에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셔서 토론 의견 주셨는데 오늘 토론 참여해 주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토론 형식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간 중간에 질문 남겨주시고 저도 질문을 드리고 네. 그런 대화를 하면서 네.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생각이 되고 저도 배우게 되고 네. 뭐 준비해놓은 내용만 다 읊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가 사실은 있나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죠. 그리고 예. 이게 너무 큰 주제인데 예.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뭐 구독자님들도 우리가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얘기 속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딱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가상자산 시장을 놓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몇몇 주제들을 좀 생각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뇌회로가 막 복잡하게 돌았습니다. 오늘 제 뇌회로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서 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가상자산 시장을 놓고 여러 방면에서 한번 이 시장을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라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